노인네 진짜 말도 안 통해.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허리 아프다는 거 다 핑계죠? 손주 봐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꾀병 부린다고? 네, 그리고 좀 아프셔도 참을 줄도 알아야지 꼬박꼬박 병원에 가면 병원비만 나가지.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나이 먹으면 원래 아픈 거래잖아요. 누가 들으면 너네들이 병원비 내주는 줄 알겠다. 언제 한번 병원비 보태주고서 그런 말 하거라? 아니, 왜 이렇게 단순하세요? 그 돈 어차피 저희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어머니가 병원비로 다 써버리면 저희는 나중에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시어머니랑 가족으로 엮일 바에 차라리 어머니가 어디 멀리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네들에게 나는 그저 돈 줄이고 집안일 손주 봐주는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너 말대로 내가 사라져 줄게. 대신 이 집은 내 거니까 정리하고 연 끊고 지내자.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윤복래 씨입니다. 복래 씨는 올해 70세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여성이었죠. 사실 복래 씨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종현이가 8살, 딸 도연이가 5살이었던 3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복래 씨는 35살이었죠. 어떻게 두 아이를 혼자 키우지? 복래 씨는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복래 씨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온갖 굳은 일을 전전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미싱사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건물 청소까지 했죠. 하루 3가지 일을 하면서도 복래 씨가 가장 신경 쓴 건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자신이 끼니를 거르더라도 아이들 학원비와 교재비는 절대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종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딸 도연이도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죠. 복래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복래 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 종현이가 30대 후반이 되어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실패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종현이는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창업했다가 그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급감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무려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종현이는 어느 날 복래 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와서 민정이랑 아이가 무서워해요. 복래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종현이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며느리 민정이도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 같아요. 복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거든요. 복래 씨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을 다 갚아주마. 복래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모든 빚을 깨끗하게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전셋집에서 불안하게 살 것을 걱정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종현아, 민정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처음에 며느리 민정이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주시는지. 민정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복래 씨의 손을 붙잡았어요. 평생 효도하며 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종현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빚도 갚고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복래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복례 씨께 안마도 해드렸죠.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들 종현이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다녔어요. 5살 난 손자 지훈이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죠. 할머니야,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복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내가 힘들게 산 보람이 있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함께 산 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며느리 민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복례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지은이만 봐주세요. 언뜻 들으면 효부의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복례 씨에게 육아를 전담시키는 거였죠. 그 다음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빨래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정말 바빠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민정이는 집안일을 하나둘씩 복례 씨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지훈이 돌보기, 그 다음은 빨래와 청소, 그리고 나중에는 요리까지 모두 복례 씨의 몫이 되었어요. 복례 씨는 70세의 나이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자 아침밥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보기와 청소,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직장에서 돌아와도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복례 씨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민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가서 일하는 동안 집안일 정도는 해주셔야죠.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복례 씨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복례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은이 학원비가 부족해서 3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어머님, 지은이 옷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제가 직장에서 회식이 있는데 용돈 좀. 복례 씨는 자신의 적은 연금으로 생활비까지 보태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여전히 복례 씨의 몫이었죠. 복례 씨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민정이는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나가서 살까요? 어차피 집도 어머님 거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복례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생각해서요. 다행히 딸 도연이와 사위 기석이만큼은 복례 씨를 변함없이 챙겨줬어요. 도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례 씨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죠. 엄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것 없어요? 사위 기석이도 복례 씨께 정말 잘했어요. 장모님,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계시죠? 기석이는 복례 씨의 병원비도 항상 챙겨드렸어요. 복례 씨는 도연이 부부가 올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자식이지? 반면에 아들 종현이는 집에서도 복례 씨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민정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 버리고 복례 씨와 대화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복례 씨는 평소처럼 손자 지훈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복례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지훈이 아침밥을 챙겨주고 있었죠. 할머니, 나 장난감 꺼내고 싶어요. 지훈이가 거실 장롱 위에 있는 큰 레고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복례 씨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장난감을 꺼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장롱 위에 있던 무거운 이불 보관함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복례 씨 쪽으로 넘어진 거였죠. 아,
복례 씨는 그 무거운 보관함을 피하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등 뒤로 뚝 하는 무서운 소리가 났습니다. 복례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거든요. 복례 씨는 바닥에 누워서 신음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자고 있어서 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이만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죠. 할머니, 왜 그래요? 일어나요. 그제야 아들 종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일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종현아, 방금 허리를 다친 것 같구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에이, 그냥 좀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원래 나이 들면 아프잖아요. 또 괜히 병원 가면 돈만 많이 나가죠. 복례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 엄마, 정말 많이 아프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 병원에 가야겠어. 그런데 종현이가 한 말은 복례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오늘 조금 있다 민정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여기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복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며느리 민정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복례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정이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입원하시는 거 아니죠? 내일부터 또 지훈이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셔야 하는데. 복례 씨는 허리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자신이 다쳤는데도 집안일 걱정만 하는 며느리를 보니 서러웠거든요. 결국 복례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복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수술이요? 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복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종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종현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갑자기요? 응급수술이래. 빨리 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종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말 바빠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대신 민정이를 보낼게요. 민정이가 가면 되죠? 복례 씨는 허탈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하는 급한 상황인데 아들은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 민정이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복례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민정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훈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못 갈 것 같아요. 수술 잘 받으시고 언제 퇴원하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복례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며느리는 퇴원 날짜만 묻고 있었거든요. 복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엄마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들어 있었어요. 기석 씨도 같이 갈게요. 어머니, 무서우시죠? 괜찮을 거예요. 30분 후 도연이와 기석이가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왔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도연이는 복례 씨의 손을 꼭 잡고 울먹였어요. 사위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죠. 의사 선생님,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복례 씨는 도연이 부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자식이구나.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연이와 기석이는 수술실 앞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반면에 아들 종현이는 수술이 끝난 후에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나셨어요?
다행이네요. 거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나이 드시면 조금만 해도 아프고 다쳐서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요. 종현이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했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끝까지 오지 않았죠. 복례 씨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도연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했어요. 기석이도 회사 일을 조정해서 복례 씨 옆을 지켰죠. 음식 드셔야 빨리 나으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그리고 불편한 곳 없으세요? 베개 높이 조절해 드릴까요? 반면에 아들 종현이는 하루에 한 번씩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엄마, 상태는 어때요? 언제쯤 퇴원하세요? 종현이가 할 말은 항상 그것뿐이었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딱 한 번 병원에 왔는데 그때 한 말이 복례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어머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안일이 너무 엉망이에요. 지은이도 할머니가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언제 퇴원하시는지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세요. 복례 씨는 병상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집안일 걱정만 하는구나. 그때 복례 씨 옆에서 간병하고 있던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가 수술하는데도 안 와요? 엄마 걱정은 안 하고 집안일 걱정만 하다니. 복례 씨는 도연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도연아, 엄마가 이제 결심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도연이는 복례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놀랐어요. 평생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도연아, 내가 바보였어. 이번에 아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다. 복례 씨는 병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복례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퇴원 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뻔뻔한 모습을 보일지 말이에요. 복례 씨는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복례 씨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어요. 병원에서 보낸 2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누가 챙겨줬지? 복례 씨는 퇴원하자마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상속에 관해 상담받고 싶어요. 현재 제 재산을 둘째 딸에게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복례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복례 씨는 고민 끝에 생전 증여를 결정했어요. 지금 당장 딸에게 증여하겠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복례 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 도연이에게 완전히 증여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복례 씨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집을 너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네? 엄마, 갑자기 왜요? 너만이 진짜 엄마를 생각해줬어.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도연이는 당황했어요. 엄마, 오빠는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복례 씨는 며칠 동안 아들 종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종현이가 급하게 복례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이 도연이 명의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종현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래, 내가 도연이한테 증여했어.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집을 도연이한테만 넘겨요? 그럼 저희는 어쩌라고요? 저도 자식 아니에요. 복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종현아, 너는 엄마가 아플 때 뭘 했니?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니? 그때 며느리 민정이도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복례 씨는 민정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잘했다니 뻔뻔스럽구나.
너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주기는커녕 손주 봐줄 사람 없고 집안일 할 사람 없어서 곤란해했잖니? 너네들한테 나는 딱 그런 존재였던 거지. 민정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이 집은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에요. 갑자기 도연 아가씨한테만 주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복례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가 함께 사는 집? 이게 누구 집인데? 내가 2억 3천만 원 빚을 갚아줬고 4명의 집에서 살게 해준 거 아니야? 민정이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몰래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여기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복례 씨는 참았던 화가 올라왔어요. 너희가 나를 모셨다고? 누가 누구를 모신 거야? 70살 나이에 집안일 다 하고 지훈이 키운 거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모신 거 아니야? 종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집은 나중에 팔아서 나눠야죠.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잖아요. 며느리 민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법적으로도 저희한테 상속 권리가 있어요. 다른 자식만 챙기시고 저희는 완전히 배제시키시는 게 말이 돼요? 복례 씨는 민정이의 말투에 더욱 화가 났어요. 법적 권리? 너는 이 집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며느리 민정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어머님, 저희도 여기서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저희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네요. 너 말이다. 맨날 첫날 시어머니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심지어는 아파서 수술할 때도 부려먹을 궁리만 했잖니? 자식이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제 엄마도 아닌 다 늙은 노인네랑 같이 상권만 해도 모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활기 돌고 좋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요? 뭐라고? 말 다 했니? 그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너네들이 나가서 살면 되잖니?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게 너네만 힘든 줄 아니? 나도 힘들다. 아우, 노인네 진짜 말도 더럽게 안 통하네.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살게 된 덕분에 손자보는 재미로 사셨잖아요. 서로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복례 씨는 이제 완전히 화가 폭발했어요. 서로 도움이 됐다고? 내가 너희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다고? 2억 넘는 빚 갚아주고 집까지 내어주고 70살에 애까지 키워줬는데 민정이는 더욱 당당했어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저희도 할 말 있어요. 저희가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매일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고요. 친구들도 초대 못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못했어요. 지은이도 할머니만 따르고 엄마는 무시하게 됐고요. 복례 씨는 민정이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빚쟁이한테 쫓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편했다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구나. 종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이제 안정됐고 독립할 능력도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집을 도연이한테만 주시니까 당황스럽죠.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모실 수 있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더 나이 드시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도연 아가씨가 매일 와서 간병해 드릴 수 있어요? 복례 씨는 민정이의 계산적인 말투에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너희가 돌봐준다고. 내가 수술할 때는 집안일 걱정만 하더니 이제는 간병해준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민정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잘 모셨잖아요. 어머님도 인정하셔야죠. 저희가 없으면 외로우실 거예요. 복례 씨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듣기 싫다. 그냥 나가거라. 이제 더는 너희와 엮이지 않을 거니까. 내가 바보였어. 너희 같은 애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니? 종현이는 당황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복례 씨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민정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으면 이 큰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실 건데요. 손자 지훈이도 못 보시게 되고요. 복례 씨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나가거라. 너희 같은 애들은 내 자식도 아니야. 종현이와 민정이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민정이는 중얼거렸죠. 정말 고집센 시어머니를 만났네.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하셔도 이제 안 올 거예요. 하지만 복례 씨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거든요. 그날 밤 복례 씨는 딸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종현이랑 민정이가 나갔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례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연이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돌봤다고요? 정말 뻔뻔하네요.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복례 씨는 도연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복례 씨는 아직 몰랐어요. 아들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복례 씨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넘게 70살 나이에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집안일과 육아에 시달렸던 복례 씨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복례 씨는 오전 8시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자유로운 아침이었죠. 딸 도연이는 일주일에 2~3번씩 복례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많이 외로우시죠? 전혀 안 외로워. 오히려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야. 복례 씨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도연이는 올 때마다 복례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줬어요. 사위 기석이도 복례 씨 건강을 항상 챙겨줬죠. 장모님, 병원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복례 씨는 도연이 부부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복례 씨가 평화롭게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들 종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종현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전화했니?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복례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너희가 나갈 때 뭐라고 했었지? 엄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종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이랑 이혼 진행 중이에요. 복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했다고? 네. 민정이가 저한테 엄마를 선택하느냐 자기를 선택하느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처음에는 민정이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종현이는 한참을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민정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집에서 나온 후로 저한테 막말하고 지훈이한테도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복례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됐니? 민정이가 데려갔어요. 저는 혼자가 됐어요. 종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복례 씨는 단호했어요. 종현아, 이미 늦었어. 엄마, 제발.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민정이 말에 휘둘려서 엄마를 무시한 제가 정말 나빴어요. 복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현아, 너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하인으로 여겼어.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야. 엄마, 제발. 됐다. 더 이상 통화하지 마라. 복례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종현이는 거의 매일 복례 씨를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복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비를 맞으면서도 몇 시간씩 기다렸어요. 이웃들이 모두 볼 정도였죠. 딸 도연이가 복례 씨를 찾아왔을 때 종현이와 마주쳤어요. 오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도연아,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줘. 도연이는 오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오빠, 그때 정말 심했어. 엄마 수술 받으실 때.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연아, 엄마한테 말 좀 해줘. 자업자득이야, 오빠. 어차피 이 문 안 열릴 거니까 얼른 돌아가서 몸 챙겨. 그 후로 복례 씨는 정말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도연이 부부는 더욱 자주 복례 씨를 찾아왔고 함께 여행도 갔어요. 엄마, 부산 바다 구경 가실래요? 그래, 오랜만에 바다나 봐야겠다. 복례 씨는 도연이 기석이와 함께 2박 3일 부산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복례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